그리스 사태는 재정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학계가 소위 말해서 세계 경제학계에 그 악영향을 끼친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은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그 사람들은 달러 크라이시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커런시 크라이시스는 사실은 포린 리저브 크라이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 위기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미국에서는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외환 보유고 그 고갈 위기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는 없는데, 이게 경제학계에서 미국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고려를 하자.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때 외환 보유고 고갈 위기에 갔었지. 그래서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왔었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커런시 크라이시스도 통화 위기도 있고 외환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커런시 크라이시스에는 커런시 시스템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금융 시스템 위기라는 게 파이낸셜 시스템 크라이시스라고도 해요. 이 파이낸셜 시스템 크라이시스와 포린 리저브 크라이시스, 이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커런시 크라이시스인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의 경제학이 균형 경제학이기 때문에 과정을 완전히 무시를 해요. 과정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현재의 단면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경제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과정을 봐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어떤 원인에서 벌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원인에다 처방을 해서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처방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그리스 사태를 자꾸, 그러니까 유럽 사태까지를 전부 다 재정위기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제일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안 하잖아요. 스페인은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부채 비율이 독일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건 재정위기 갈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페인은 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왔냐, 이렇게 봤었어야 했고, 그랬다면 쉽게 이건 커런시 크라이시스다, 전형적인 외환 위기다, 외환 보유고 고갈 위기다. 물론 이제 스페인이고 그리스고 전부 다 유로를 쓰기 때문에 외환 위기라는 그런 관점을 갖기가 힘들어요. 지금 유럽 EMS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나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이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분류를 자꾸 하잖아요. 생물학적인 분류도 하고, 우리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분류해가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분류라는 게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 유사 이래 학문이 발달한 이래 분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분류도 그러니까 대분류 소분류 해가면서 분류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면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류했던 걸 다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지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재정위기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환위기였으니까 그리스에게 한국에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스티글리츠 등 이 사람들도 너 틀렸어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IMF가 또 거기에서 좀 밀렸죠. 말하면 그 사람들 주장이 워낙 거세고, 미국 경제학계 혹은 미국 언론계에서의 그 사람들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을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수긍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한국은 잘했잖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수긍하고 들어간 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명성 위에 얹어진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어떤 허상을 갖다 얹혀준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리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에 가지는 않았어요. 예, 뭐 당시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IMF 구제금융을 거부했어야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로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1982년 외환위기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그 이제 최초로 터진 게 이제 1981년 말에 터진 건데 멕시코에서 터졌어요. 멕시코는 어떻게 해서 터졌냐면 1978년 말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 석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제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해요. 약 한 8달러였던 게 한때 64달러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잠시 동안이었고 36달러대에서 거의 한 4, 5년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78년 말, 79년, 80년, 81년까지 이렇게 거의 4년 가까이 석유 가격 고공행진을 하는데 멕시코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환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최소한도 4배는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석유 수출만 가지고 4배가 이렇게 확 늘어나니까 계속 앞으로 이제 석유는 들어올 거고 이 기회에 외자 좀 들여와갖고 뭐 공장도 짓고 뭣도 하고 뭐 사회 간접 자본도 이렇게 구축하고 그러자 그래갖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재정 투자를 하면서 이제 외자를 막 끌어들여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외채 만국론의 시작이에요. 외채 만국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채를 막 끌어들였는데 그러니까 30달러대 중후반에서 안정적이었던 석유 가격이 2001년 말 들어서 막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12달러대까지 떨어져요. 나중에 18달러대로 다시 회복은 되는데 그러니까 36달러가 일 거로 보고 이제 예산도 짜고 뭐 외채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게 3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이제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이 멕시코에 돈을 빌려줄 때는 석유 수출 대금 이게 들어오니까 이만큼 빌려도 좋겠다 해서 이제 막 빌려줬는데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석유 수출 대금이 이제 3분의 1로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가 어떤 아주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1,000억 원씩 이렇게 흑자를 내요. 그런데 1년에 1,000억 원씩이면 한 1조 원 빌려도 좋겠어. 라고 1조 원을 빌려줬다고 쳐봐요. 근데 이 회사가 10억 원으로 뚝 떨었다. 아니면 30억 원으로 뚝 떨었다. 이익이. 그러면 1,000억이라는 대출은 이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 대출해줬던 그쪽에서 이제 추가 대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자의 차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채의 차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외채를 빌렸다. 그러면 이제 10년 만기짜리다. 그러면 매년 한 100억씩은 갚고 100억은 다시 빌려오고 그래야 이제 1,000억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올해 갚을 때는 다 얼른 갚아 하는데 갚기 위해서 외채를 차환해서 이렇게 들여올라는 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당장 외환보유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1981년 말에 외환보유가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가요. 고갈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IMF하고 미국이 나서서 구제금융을 해주죠. 일시적으로 해주면서 우리나라에 부과했던 그런 식으로 강력한 긴축 재정 그리고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업 구조 조정 뭐 이런 등등을 요구해요. 정부 구조조정까지 요구하죠. 4대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는데 멕시코가 그때 하필이면 선거철이었어요. 선거하고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말로만 약속을 해주고 그걸 지키질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 외환보유, 그러니까 추가 그 구제금융을 해주기로 한 그 저 스케줄에서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딱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는 이제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이제 디폴트 선언도 하고 막 그 지불 유예 선언이라 그러죠. 지불 유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지불 협상을. 그래서 그게 3년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원금의 한 3분의 1 정도 탕감을 받았고, 이자율도 원래 IMF 구제금융이나 미국 그에서 구제금융을 해주면 벌칙성 금리라 그래갖고 리버 금리 플러스 컨트리 리스크 플러스 1.5% 이런 정도 벌칙성 금리가 부과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없이 그냥 리버 금리 수준에서 이렇게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협상에서는 최고의 그 성공을 거두죠. 근데 이제 성장률은 4년에 걸쳐서 한 해는 0.몇 % 성장이고 4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IMF 구제금융 조건을 거절했어야 했다. 구제금융 받지 말았어야 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걸 알 수가 있죠. 멕시코는 그 82년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1995년도에는 IMF와 미국이 요구한 구제금융 조건들을 즉각 이행을 해요. 그리고 딱 2년 만에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똑같이 즉각적으로 그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을 했는데 멕시코는 왜 2년 가까이 걸리고 우리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딱 벗어나냐? 우리는 한 6개월 내에 이제 보이고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빨랐냐 그러면 보면 이제 당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잖아요. 공공부문만 20%를 줄여요. 근데 정부 산하기관들이 최고로 피해를 많이 봤죠. 인원이 한 30%가 줄어들었어요. 정부 산하기관들, 각종 산하기관들이. 그리고 정부 기구도 많이 축소를 했었고, 그래서 공공부문 전체로는 20%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그 전체 규모로는, 금액으로는 아니지만 자꾸 숫자로는 3분의 1을 통폐합시켜요. 3분의 1이나 통폐합시켰으니까 우리 이제 몸에서 혈관 조직을 한 3분의 1 잘라내는 셈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이제 피가 못 통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죠. 구조조정을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들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게 끝내 나중에 말썽을 하는데 흑자기업 도산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기업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한 3만 개를 퇴출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공급 능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하여간. GDP로 상으로는 마이너스 4.7이었지만 공급 능력상으로는 거의 10%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가 왔다. 그래서 우리 총수요는 여기가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총수요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구조조정의 효과로 이게 여기서 같이 출발했다고 칩시다. 총 공급 능력은 더 빠른 속도로 빠진 게. 원래 이게 조금 더 많았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갭만큼 이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났었는데, 자, 이런 격차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더 큰 현상이 나타나죠. 총 공급이 총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딱 쉽게 생각을 하세요. 사갈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 아니에요. 팔려고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진 거고, 사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아니 더 많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자 시장 혹은 판매자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판매자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판매자들은 배 두들기면서 배짱 부리면서 팔 거 아니에요. 수요자들은 물건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 놈이 이 물건 차지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송 비용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와서 사가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워낙 나빠서 임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원자재값 올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딱 안정이 돼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고 원자재 값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업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위 말해서 살아남은 기업들, 서바이벌 컴퍼니들이 이제 이익이 막 사상 최고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이때 기록한다고요. 98년도 이때에. 98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98년도부터 기업들 이익이 막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갭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 주문이 막 들어오니까 고용 늘려야 되고 시설 투자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계속 이익이 막 사상 최대를 기록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거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병리학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파국적인 경제 위기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경제 질병으로 보시면 돼요. 그 경제 질병으로 봐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전염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금리가 쫙 세계 전역을 그냥 파고들면서 전염이 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82년도는 더 심각했어요. 멕시코 금융위기가 중남미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 국가들 다 외환위기로 전염시켰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나라, 여러 나라들에 전염시켰어요. 그 전염성 때문에 경제 질병으로 이유가 이제 딱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질병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딱 밝혀지면 그 원인 부위에 대해서 수술을 단행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항생제라는 게 세균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독한 약, 또 가혹한 수술 이런 걸 단행해야 비로소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제 병리학이 그래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쓰고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리스는 이제 수술도 회피했고 독한 약도 안 쓰려고 그랬고 세계 각국에서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소위 말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대비가 됐었거든요. 1948년도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인가 그 잡지에서 한국은 영원히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세계 최빈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5페이지에 걸쳐서 특집으로 실은 게 있어요. 1948년도에. 그런 경제에다가 1950년도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거의 전국토가 초토화됐어요. 농지까지도 그냥 폭탄이 다 떨어졌으니까. 산업시설들은 물론이고. 그 상황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굶주렸던 참상을 본 사람들, 기분이 쪼꼬릇하면서 미군들 애들 쫓아다녔던 그 참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이제 일으켜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 주목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일 크게 놀란 게 뭐냐면, 왜 안 보이고 고갈됐다더라니까. 금모기 운동이면. 그리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는
나 해고하면 안 돼. 내 연금 줄이면 안 돼. 내 실업수당 줄이면 안 돼. 내 월급 줄이면 안 돼. 그건 데모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금융기관 3분의 1이 인원수로도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금융기관이 난도질 당했는데 그래도 그 데모 한 번 없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에 수백 명, 한때는 뭐 천몇백 명까지 노숙자들이 점령, 그 노숙자들 거의 대부분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한 이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 사람들 아픔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제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찬탄을 받았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 세계 각 언론들이 그거 우리 금모으기 하는 거에 금 이렇게 쌓이는 거 그거 보도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야, 이 길을 당하면 한국은 저렇게 뭉친다. 자기 모든 걸 내놓는다. 아마 우리나라를 어디 누가 침략을 해오려면 그거 무서워서 못 할 거예요. 선생님, 그 공공부문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IMF 극복하는 와중에 공공부 축소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통계 집계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외에 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부 다 공공부문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무슨 협회, 무슨 조합, 무슨 또 뭐 공사, 뭐 이런 등등 많잖아요. 또 무슨 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결코 적지 않아요. 지금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나는 이제 공공부문을 개인들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요? 소위 말해 공기업 부문만 포함하고 있는데, 공기업만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98년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공공부문 그 자료를 내가 줬어요. 내가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680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서 줬는데 나중에 추가로 한 200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1,5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조사하면서 진짜 애로사항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자기 산하기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정부 임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를 몰랐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사관들, 그러니까 부이사관까지도 퇴임하면 그놈들이 거기에 임원으로 하더라고. 그런 좋은 자리를 지들이 자청해서 알려줄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 지금 국민연금은 많이 받아야 한 150만 원 받죠. 최고로 부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의사관급으로만 퇴임하더라도 20년만 근무하면 퇴임하더라도 한 250만 원 받을걸요. 대령 정도 되면 한 300만 원 넘어요. 군대에서. 그럼 뭐 검사,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놈들이 제2직장, 제3직장, 제4직장 이걸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공부문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장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공공부문 축소 그러면 공무원 숫자, 특히나 뭐 경찰, 소방관, 동사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줄이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 뭐 경찰 숫자나 소방관 숫자들 사람 부족해서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니 어쩌니 막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받아들일 때는 공공부 축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줄이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일선 경찰들은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선 소방관들도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좀 낫지. 뭐 소방관도 낫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조직들이에요.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관리하는 조직이. 군대는 더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 장성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명 되지 않을까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500명 200명도 지금 내가 질문한 의도를 알고 지금 자기 생각보다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지금 몇 명 되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말을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몇 명쯤 됐겠다고 평소에 생각한다면 몇 명쯤 됐겠다고 보세요. 300명, 70명. 7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현실감 있는 분이에요. 70명 정도면 충분하거든. 450명 가까이 돼. 447명 거예요. 계룡대라고 있어요. 그 군인들 휴가 시설이에요. 거기에 대장이 원스타예요. 미군 같으면 그건 대위가 하는 자리예요. 아니 대위가 아니라 원사가 할 자리예요. 검찰은 더 심해요. 뭐 장관급 자리가 지금 4개인가 5개인 것 같아요. 이게 법무부 장관은 지수와의 5명의 장관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장관이죠. 또 차장도 장관급이죠. 고검장 장관급이죠. 지검장 장관급이죠. 이제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일 잘 만들어내요. 진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잘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 같은데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보이게 하는 일을 잘해요. 그걸 진짜 바꾸려면은 쿠데타밖에 없겠죠. 지나간 얘기예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계층 상위 5% 내의 지배계층 아니 10% 아니 20% 내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공공부문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가족이 한 사람은 공공부문에 근무해요. 왜냐? 공공부문은 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네들 대기업 임원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우리 월급 적다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놀랍죠? 연봉만 그래요. 각종 연금 등 혜택은 빼놓고 의료보험 혜택도 빼놓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가뜩이나 취입도 어려운데 학교한테 주지 못하냐 또 그런 논리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야 좋은 직장 만들자 그래갖고 공공부문 계속 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리를. 근데 걔네들 논리예요. 그거 나라 망하는 첩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직 40%인 회사와 관리직 20%인 회사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아마 안 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관리직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대부분의 회사가 관리직에는 유능한 사람들을 배치하더라고.
현장에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야죠. 이 공공부문에 유능한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이 국제 경쟁을 하는 쪽, 또 우리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 이런 데 유능한 사람들이 가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 고등학교 이공계 지원자가 30%도 안 된다면서요. 우리 때는 이공계 지원자가 70%가 돼서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싫다는 놈 억지로 막 문과로 보냈거든. 그게 불과 4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30%도 안 된대요. 27, 8%밖에 안 된대, 이공계 지원자. 그 중에서 또 이공계 지원자 중에서 또 공부 잘한 놈들은 전부 다 의대 갈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동력이 아니라면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죠? 전부 다 동력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증거 제가 3개만 들어드릴게요. 첫째, 러시아는 최소한도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앞서 있을 때 경제 파국을 맞았어요. 한 10년 이상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러시아는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거의 최첨단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경제 수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만약에 석유 등 자원이 없다면, 장차 석유 등 자원 가격이 떨어진다면 러시아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는데 왜 성장을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건 더 이제 결정적인 건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고 연수를 갔어요. 과학기술을 배우려고. 영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 추월당하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사적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런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그 논문 게재하는 빈도수가 10년 전에 거의 한 10배 돼요. 20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는 1년에 한 건도 보기 어려웠으니까 100배는 넘겠죠. 근데 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 과학기술은 동력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이 먼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경제가 성장한 뒤에 뒤따라서 과학이 발전해요. 먼저 나타난 것이 원인이지 뒤에 나타난 것이 원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성장의 원인은 아니에요.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따름이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기존 경제학에서 저를 배척하려고 그러죠. 정반대되는 얘기만 하니까. 예. 러시아 같은 나라는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좀. 아이, 당연하죠.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미국을 예로 들었고 또 그래서 한국을 예로 들었죠. 이제 맨 먼저 든 거는 양념으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체제 때문에 과학기술이 앞섰어서 경제 수준은 낮다.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물론 둘이 이제 대통령과 총리와 번갈아 가면서 해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이 자유화됐잖아요. 민주화 돼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지금 국민소득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소득 변동 원리는 현재의 경제학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대신 총수요 총공급의 상호작용, 그리고 민감성과 속도, 이거 명심하시면
경기 흐름을 이 소득 변동으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부문과 해외 부문으로 가른다는 거, 정부 부문과 이 민간 부문으로 가른다는 거, 그 생산 저축과 소비 투자 부문으로 가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과 분배로 갈라서 봐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현 경제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죠. 특히 이제 소득과 분배로 가른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와요. 현 경제학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특히 내가 이 부분은 진짜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제가 배울 게 있어요. 네, 책을 보면서요. 소장 책을 보면서 그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저는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 변동을 이렇게 보면 그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생산자 물가가 비스듬하게 오르는 거랑 급작스럽게 갑자기 각도를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오르는 거랑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소장님이 그 경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가장 크게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책을 좀 더 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이게 더 클 때 어떤 또 그 경기 흐름에 이게 하강으로 갈 때와 또 상승으로 갈 때 또 우리 좀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려면 좀 뿌옇게 저는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아직은 그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경제는 일단 동태적으로 균형이라고 보십시오.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무시하십시오. 그럼 이제 답 나왔죠. 특별한 변동을 보인 변수 하나 가지고 경기를 읽어내시려고 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가장 크게 변했는가 이것부터 따져가면 돼요. 최근의 경기 변동은 2008년 초에 환율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요. 다른 변동보다 훨씬 큰 폭으로 또 가장 먼저 변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환율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읽어가시면 틀리질 않아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변수들이 거의 안정적인데 주가 지수만 막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 지수로 경기를 보면 정확하게 보일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든 변수를 다 머릿속에다 넣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거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컴퓨터에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왜냐? 컴퓨터는 상관관계는 계산을 못하거든. A가 B에 10의 영향을 끼친다. 그 B가 C에 또 10의 영향을 끼친다. 또 C가 A에 다시 10의 영향을 끼친다. 빙글빙글 돈다. 컴퓨터를 그걸 어떻게 계산해내요? 경제의 변수가 그러면 그 4개 뿐인가요? 수도 없이 많죠. 그렇게 해서는 경제 못 읽어냅니다. 이 교과서에는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 다양한 분석은 어떤 경제 변수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 책 어느 부분에 그게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 배추값이 폭등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얘기 가격이 어디 있던데요. 거기서부터 추론을 해가시라고 이 책이 있는 것이지 이 책 틀로 경제를 읽어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 경제 못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체적인 그 생각이 아주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 모를까 제 머리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경제를 읽어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현재 정권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재정 정책을 확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정책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우리 경제가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더 많은 그 수요가 더 공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 또 그 국내 경기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는 수출은 좀 더 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으로 보면은 저는 작년 정도 한 8월이나 그 정도 되면은 아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좀 그 환율 쪽으로 좀 또 달러를 제 주위 그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좀 많이 지금 달러를 매입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경기는 하강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하강했죠. 그 4, 4분기는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 경기 흐름은 그러니까 그 특별한 변수들 몇 개가 이렇게 큰 변동이 있잖아요. 그 상관관계를 다년간에 거친 그 수련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유능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에 여러 번 참여하잖아요. 뭐 인턴 과정도 겪고 전문의 과정도 겪고 이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를 읽어내는 것도 이 책계 입각에서 경제를 완벽하게 읽어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실패를 계속하면 이렇게 성적이 점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실패의 빈도수가 적어요. 저는 그 소득의 종류를 그 경제 체계도에 맞춰가지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유통소득, 자산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주식이나 그 주식 투자 수익 이런 게 금융소득에 속하는 건지 금융소득에 속하는 건지 금융소득에 속하는 그럼 부동산도 투자소득은 금융소득이고 그 임대수익은 자산소득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들 소득 간의 이제 민감성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 진폭이 많이 달라진다.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 경제 패권의 이동 역사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일단 자본 축적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본 축적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자본의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본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많아지면 금융산업이 그만큼 커진 거고, 그리고 금융산업 확장에 따라서 이윤율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 금융 그 자산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국내의 이제 생산 시설들이나 이게 이제 그 이윤율이 점점 떨어지면 이윤율이 더 높은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를 키워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거기에 따라서 더 위축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패권이 옮겨가는 그 발전 단계에서 금융산업 융성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은 이제 소득을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할 때에는 소득을 그러니까 균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금융소득만큼은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1대9, 2대8 이런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금융소득의 독특한 특색이에요. 왜냐,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고, 첫째는. 그러니까 패자는 아예 도태되는 거니까.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뭐냐 그러면 다른 어느 산업 분야보다 노동 집약성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경제는 이제 성숙기를 지나게 돼요. 쇠락기로 들어서는 거죠. 이제 그걸로 제가 그 답을 대신할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소득들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유추하실 수 있겠죠. 금융소득이 이제 최종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얘기도 내가 이 책에 못 썼던 내용이다. 제 원고에 쓰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또 다른 네, 저는 현재 한국의 그 대외 의존도 문제가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GDP 대비해가지고 뭐 대외 의존도가 뭐 110%를 아마 넘은 것 같아요. 수입해라, 수출해라 합한 거니까. 그래서 2007년도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대외 의존도가 한 1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비교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이 나라들도 이제 수출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보면은 이제 대외 의존도는 이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8% 정도 되고, 그 영국은 한 61, 프랑스 53,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5%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현격히 낮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건지, 물론 이제 수출 수입이 이제 많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나라 이제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이렇게 낮고, 이제 이런 원인들이 단순히 이제 뭐 수출 경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내수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일본이 뭐 어떤 내수가 그렇게 큰 시장인지, 물론 이제 인구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많지만은 이 구조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는 좀 일본하고 좀 비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고 일본은 이렇게 낮은 건지, 그 다음에 또 이 내수를 키우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또 어떤 그 뭐 산업이나 뭐 어떤 정책을 갖다가 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알고 싶고, 내수를 키우려고 하면은 뭐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든가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뭐 돼야 되는 것들이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20몇 %였죠, 일본이. 예. 근데 일본이 가장 전성기 때 그 대외 의존도가 8% 간 넘었었어요. 80년대요? 네, 80년대 말에. 놀랬죠. 그리고 독일이나 그 유럽 국가들은 영내 교역이 많아요. 그래서 영내 교역도 그 여기에 그러니까 이유는 이미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영내 교역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본다면 독일도 10% 미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몇 %라는데 미국이 지금 몇 %인가요? 미국도 29%. 네, 미국도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 대외 의존도라는 게 지금 다른 나라도 수출 수입 합해서 계산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외 의존도라는 거는 지금 수출 수입은 그 매출액 개념이고 GDP는 부가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돼요. 모든 수치를. 우리나라는 그럼 한 25%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출이든 수입이든 한쪽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부가가치 비율이 한 40% 되는데 그 수출이나 수입 한쪽만 보는 게 맞아요. 우리 이제 그 거시경제에서 보면 Y는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X-M 이렇게 하잖아요.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이렇게 해서 계산하듯이 두 개 한꺼번에 플러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산하는 게 맞고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기준에서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면 할수록 수입이 많아야 하는 나라예요. 특히 부품 소재 쪽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정밀 그 시설제들도 거의 다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 위에 그러면 다른 뭐 저 문제는 없냐? 또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악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물가, 하나는 국제수지.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환위기. 물가가 악화되면 잘못하면 초인플레이션 혹은 물가 상승의 악순환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장을 제약을 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을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국제수지가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이 그만큼 늘었고 이게 또 이제 그 국제수지 악화되지 않기 위해 수출을 더 늘려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예, 우리나라는 물론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도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높아요. 이 높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산업 구조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재벌 위주 혹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일본이 한때 8%였다고.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을 그러면 증가율을 억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수출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국제수지 악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수를 팽창시키는데 그 국제수지 악화되면 안 된다. 말하면 국내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수입이 많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제수지 악화되면 안 된다.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 대체 산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그리고 초정밀 그 시설재들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소득 심지어는 12만 달러짜리 나라들에서도 수입해 오니까 뭐 5만 달러, 6만 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오니까 그 부품 소재 시설재들, 정밀재들은 국민소득 최소한도 5만 달러 이상을 버텨주는 산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잖아요. 가격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내수 산업만,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만 일으키면 바로 시장도 있고 가격도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직 제가 이걸 칩을 보다가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나면은 그 금융산업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나면은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 경상수지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본 축적이 과다해서 금융산업이 융성하는 거 이것도 그 어느 수준에서는 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 제조 등 뭐 서비스업 이런 산업들의 생산성이 금융산업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쇠락해가요. 그래서 금융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그러니까 그 뒷받침을 잘 해줘서 그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뭐 떨어지고 있다면 이걸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산업의 발전. 이 금융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수지 적자 정책이에요. 이 국제수지가 적자면 저축률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가 오니까 외환위기하고 이제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연구소 글에도 올려놨지만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에요. 과다하면 부족함만 못해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 일본처럼 초장기 저성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경제 병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것도 다시 이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일본처럼 됩니다. 독일도 지금 유럽 경제 위기가 와서 지금 경제가 살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만 안정적이니까 유럽으로 돈들이 몰려서 아니 독일로 돈이 몰려서 지금 그 경제가 좀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커요. 그리고 그 유럽의 지금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독일이 영내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커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경제 병약하면서 쭉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도 큰 거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억 달러 정도씩 적자 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서.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50억 달러 적자하면 난리 날 거, 신문에서. 이 외환위기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한 달만 적자해도 난리. 좀 이해되셨어요? 또 다른 데로 넘어갈까요? 저기 국민소득 집계를 할 때 교육 조건을 감안해서 한 게 좀 오류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통계에 나오는 국민소득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통계로 좀 봐야 됩니다. 잘못된 통계라기보다 현재의 통계 기준으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뭐 국제 통계 기준을 그렇게 바꿔야 하는데 이제 그 바꾸기 전에도 항상 그걸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거를 써놨어요. 틀렸다가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다. 근데 꼭 감안해서 봐야 한다. 그 교육 조건에 의해서 교정되는 거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있는 모든 걸 부정하면 경제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바탕 위에서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읽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시덥지 않은 질문 아니야? 요건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보석이라는 거는 잡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어느 것이든 질문하시면 저한테는 보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경제학 언론사 이런 데 보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소비라고 하는데 민간에서 이제 뭐 지출한 비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라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구입한 자본주의 뭐 총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반 경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분들 뭐 공급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뭐 순지출 이렇게 국민소득을 처음 구성하는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가 좀 의문이 나더라고요. 이런 지출은 다 이제 가게에서도 하고 기업에서도 하는데 기업에서 하는 모든 지출은 다 이 투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소비에 들어가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기업 소비인데 기업은 생산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갑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다 투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크게 이렇게 나눌 때 가계 거기만 소비예요. 기업도 투자 이외에 이제 그 지출되는 건 소비라고 그래야 되는데 투자에 들어갑니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는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서 본다. 이제 분배 측면 또 따로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눠서 본다. 이 소비 주체는 가계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기업, 정부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예전에 영국이 자기 파운드 기축통화하게 집착이 강했고 지금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 기축통화하고 하는데 기축통화가 된다고 유리한 점이 저는 뭐가 유리한 점 많죠. 미국이 지금 당장 큰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미국은 몇천억 달러, 지금도 한 3천억 달러 적자고, 뭐, 호시절 때는 한 8천억 달러 적자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달러를 발행해서 다 메웠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보실 일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세계 경제가 있어요. 이 한 축에 이제 미국 경제, 중앙쯤으로 합시다. 미국 경제가 있어요. 이 세계 경제의 통화를 미국 경제가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달러로. 그렇죠. 이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교육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 생산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러면 국제사회, 국제경제에서의 국제통화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겠죠. 그 국제수요의 국제통화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는 달러가 계속 공급돼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국제수요 적자가 아니면 세계 경제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미국은 당연히 국제수요 적자여야 해요. 세계 각국에 이 달러를 공급해줘야 하니까. 아니면 빌려주든지, 흑자일 경우에는. 예, 다만,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수가 생긴 일 수도 있어요.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아이, 저거 못 믿어. 파운드가 그러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수요 공급 관점에서 다 따로 봐야죠. 달러의 공급, 미국의 국제수 적자. 그럼 이거 어느 규모까지 견뎌낼 수 있냐? 달러 수요만큼. 달러 수요는 그럼 어떤 거냐? 첫째는 국제 교역이 증가한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거래, 교역이라는 국제 거래가 증가한 만큼. 두 번째, 외환 보이고. 외환 보이고 수요가 있잖아요. 각국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어느 수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IMF나 또 어디에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이나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3개월 수입분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반드시 갖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오죠?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수입이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거 12로 나누면 한 300억 달러씩 한 400억 달러씩 치면 400억 달러씩 석 달 1200억 달러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외환 거래 수요와 또 그다음에 보유고 수요가 있어요. 보유고 수요. 이 두 개의 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달러 공급이 넘어서게 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외환 보유고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손해죠. 다른 대체 통화를 찾게 돼요. 그럼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기능을 잃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이 다른 나라가 미국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저렇게 컸으면 진즉 무너졌죠. 근데 미국은 국제거래에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적자가 메워질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수요에 이외에 또 이게 있어요. 투자 수요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가장 안정적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미국이 안정적인 나라 중에서 그나마 또 성장률이 다소 높다. 유럽에 비해서 높고 일본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다른 나라 국제수 흑자 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죠. 미국 연방공채에 투자하기도 하고, 미국 회사 주식들 사들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투자 수요는 변덕이 하도 심해서 제가 처음에는 빼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수요도 있어요. 이거 꼭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요를 넘어서는 적자가 나타나면 미국은 기축통화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무너져요. 그럼 미국 망하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원해요. 영국도 그랬었고, 지금 EU의 유로도 그렇고, 그 일본도 한때 엔화 갖고 힘드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세 나라의 통화를 묶어서 최소한도 우리 그 동아시아권에서라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좀 해보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이제 물론 미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지금 노골적으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겠다, 이 정책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어요. 거대해, 지금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뭐 1조 달러가 맞는데 4조 달러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4조 달러를 해요. 근데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야, 위안화에 좀,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할게. 근데 그건 왜 안 되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래가 자유로워야 돼요. 거래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위안화 시장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위안화 시장이 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우리 돈으로 뭐 150원이다. 그 150원으로 안정돼 있으면 위안화 투자해도 상관없지. 위안화 가치가 예를 들어 200원 올랐다. 그럼 투자하면 돈 벌겠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야, 우리 수출 지금 안 돼서 큰일 났어, 위안화 평가 잘하자, 100원으로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안화 가지고 있는 사람 손해보죠. 가격 변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성이에요.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민주주의 체제처럼 안정적인 체제는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붕괴된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한번 해보지. 이제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또 막강해야 돼. 군사력, 정치력 등등 그 힘이 막강해서 다른 나라가 한국 통화에 투자를 해도 어떤 정치 변혁 혹은 국제적인 어떤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돼.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건 중국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전제 조건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위안화는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답변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질문 많이 만들어 오시면 다른 분들한테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특정 수준의 적자를 보는 데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적을.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써서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그 달러를 사들이잖아요. 달러를 들여오는 거지. 피땀 흘려서 수출해갖고 달러를 들여오는데, 미국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지폐 발행해서 한국 제품 막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력 없이 뭐 좀 얻어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축통화를 서로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 피땀을 흘리지 않은 행운은 어떤 재화든지 그거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와요. 미국은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타격을 입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버텨낼 힘이 생기겠죠. 미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소장님께서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 위치를 갖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이렇게 하는. 당연하죠. 이 수요를 벗어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만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이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달러가 지나치게 팽창이 되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한때 달러 위기, 뭐 기축통화주의, 뭐 상실 위기, 뭐 이런 거, 또 기축통화가 다른 걸로 국제 기축통화를 따로 만들자는 요구, 그런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기 위한 수요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이 투자 수요는 뚝 떨어졌는데 왜 외환보유고 수요가 그냥 급상승한 거예요. 거래 수요는 조금 떨어졌고 이게 급상승하면서 이 떨어진 것을 이게 커버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 수요, 보유고 수요, 투자 수요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제 국제 환율하고 국제 교역 그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기존 경제학계에서는 이 수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매치시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단순한 게 왜 안 되냐? 소위 말해서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신속하게 복귀한다. 이 도구마가 너무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을 도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여도 왜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가? 이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 결정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소득 결정 원리는 좀 어려워요. 특히 저량과 유량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해야 돼요. 여기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경제의 성장과 수요 변동의 역사,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먹을거리에서 이불거리로, 이불거리에서 생활거리로, 생활거리에서 즐길거리로. 누가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고. 난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즐길거리가 최소한도 한 2세기는 지속될 거예요. 경제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소득 결정 원리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향상 방법, 이거는 이제 읽으시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넘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 케인스 경제 정책의 한계, 경제학의 한계,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재정 정책이 치료약으로는 최고지만 영양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자극제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케인스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또 다른 그 현상으로 드러난다. 뭐 수요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분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물론이고 한계 생산성을 낮춘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그 말씀 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의 경제학은 대부분이 케인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계량 경제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량 경제학적 모델의 문제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변이 변수 문제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던가요? 그 다음에 은닉 변수 말씀 안 드렸던가요? 말씀 안 드렸는 거구나. 지금 현재의 이론 경제학, 특히 거시 경제학은 거의 100%, 논문의 100%가 수리 경제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생산 함수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생산 함수는 아시죠?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절량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생산 함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생산 함수 위에 이제 시계열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귀 분석은 생산 함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근데 생산 함수와 이 시계열 분석을 결합한 그런 그 수리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수학식들이 그 안에 변이 변수와 은닉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이 있다고 칩시다. 은닉 변수는 이 뒤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변이 변수는 이 2에다가 x가 하나 더 붙어요. 뭐 x라고 다른 변수가 하나 더 붙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에서 은닉 변수 이 알파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근데 이 x가 그 변하는 범위가 1에서 10이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식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도출된 것보다 이 뒤에 있는 게 더 크잖아, 이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변이 변수를 이 2를 3으로도 만들고 4로도 만들고 10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 변이 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함수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르키메데스 왕관이 있어요. 근데 한쪽이 안 보여. 이 왕관에 최적을 계산을 해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최적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근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의 몇 %인지가 몰라. 이게 그 최적을 구하는 그 방법으로 타당하겠냐고.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왕관 모양이 계속 변하고 있어. 그럼 그 계산하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의 이런 수리 모형들은, 이 모델들은 변이 변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만약에 이렇다면 하면서 조건을 계속 완화해 가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펴요. 이 안에서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이 조건 완화식으로 해서 이 변이 변수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이게 이제 수역곡선이에요. 이게 수역곡선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은 가격 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 수요곡선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 가지고 그 경제를 설명하는데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0에서 $20,000로 갔을 때는 이 곡선이 나온다. 20,000달러, 30,000달러로 갔을 때는 이 곡선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그 완화해가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득은 경제의 내생 변수지 외생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 전제 조건들을 완화해가는 그 변수들이 모두 다 내생 변수인데 이걸 따로 전부 다 별도로 고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이제 경제학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겠다. 아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든 간에 왕관의 최적을 계산하는데 한쪽 모양이 안 보인다. 그리고 전체 모양이 계속 변하고 있다. 그거는 수리 모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경제에 그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해요. 현재 이론 경제학은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이 함수식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분석한 것 거의 100% 다 틀려요. 경제를 읽어내는 그 자체부터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영학적 방법들, 그리고 경제 저량의 증가도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장 잠재력은 경제 유량에 의해 뒷받침 받아야 한다. 이거는 진짜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책의 요체라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가 커져도 잠재 성장률은 커진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다. 이건 비교적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그 경제 저량하고 경제 유량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유량은 결국 이제 생산 요소들의 이제 축적인데, 보면 그것도 중요한 게 생산 요소들의 최적 조합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원의 최적 배분 이런 관점에서 저량을 보면 결국은 경제 유량이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합이 그만큼 최적화됐다는 다른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량 개념 속에 유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볼 때 자원의 최적 배분이 된 상태는 생산성이 높은 조합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게 저량의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량 속에 유량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경제 저량의 최적 조합도 경제 저량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제 유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량은 이제 스톡의 개념이고 유량은 이제 플로우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생산의 증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경제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게 유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성장 규모를 결정하는 게 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하냐면 성장률이 높을 때 저량의 가치가 올라가요. 일반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금방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죠. 몇 번 한 얘기잖아요. 아파트, 토지, 뭘로 사죠?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 사죠. 저축은 언제 많이 늘어나죠?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죠. 성장 속도가 빠를 때 그 수요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경제 저량의 가치가 유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요. 여기에 제조업체가 있어요. 이 제조업체는 그 자체는 저량이에요. 근데 이 제조업체가 1년에 10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 제조업체의 가치는 이 100억이라는 이 이익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 업체가 갑자기
이익이 1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제조업체의 자산 가치는 뚝 떨어지죠? 이익이 1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갔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생산시설 큰 변화도 없어요. 생산 제품 구성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이 경기가 호조를 보여서 이 한 해에 이익이 100억에서 1000억, 평균 1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회사의 이 자산 가치는 급등을 하죠.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량과 저량의 관계를. 경제에서 유량과 저량의 관계를 한 기업에서 그 이익과 자산 가치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량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경제 저량은 유지가 안 돼요. 거시경제에서, 국민경제에서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서도, 충분해지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기업과 똑같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제 저량의 가치가 오히려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량에도 영향을 끼쳐요. 경제 저량과 유량은 그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을 그걸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게 물가 상승이라고요. 국제 수지 적자냐, 국제 수지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량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려운 지금 우리가 잠재 성장률 6% 초반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런 판단을? 지금 최근 실적으로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권 때는 그 가계부채를 억제한다 그래서 그 정책이 성장률,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뜨려 놨어요. 실현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는 한때 뭐 한 해 6.1%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전해 0%대 성장에 대한 6.1%이기 때문에 두 개 평균하면 3.2%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정책적인 실패에 의해서 낮아진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을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은 얼마냐? 그럼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99년 10.7, 2000년 8.8, 그리고 2002년 7.7 이런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안정돼 있었고 국제시장도 대규모 흑자를 지속했었고, 그 정도는 언제든지 지속할 수 있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도 그게 가능하냐? 그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첫째로는 잠재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마라톤 선수예요. 100m를 마라톤으로 따졌으니까 5km를 14분대에 뛰어요. 14분대에 뛰는데 18분대에 계속 뛰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뒤로 떨어지죠? 처지죠?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제도. 그러니까 내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그 잠재 성장률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게 다소나마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을 계속 기록했어요.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아. 그러면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정권 내내 잠재 성장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 팽창이 놀랍도록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뭐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1990년대에 실패했던 그 정책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경제에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을 막 끌어들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생산성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 그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건 추정만 가능할 따름이에요. 그게 한 6% 초반대는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실현한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추정도 불확실해요. 실현을 해봐야 돼요. 지금 3% 초반이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죠? 생산 함수로 추정한 건데 생산 함수의 문제점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 생산 함수로는 그러니까 경제 저량이 경제 유량을 결정하지 못해요. 경제 유량이 경제 저량을 결정하는 것이지. 경제 저량이 아무리 많아도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 선두 대열에 있는 나라들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나라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떨어져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들에 속해요. 저축률, 투자율 갖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축률, 투자율이 낮아도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많아요. 미국하고 일본만 비교해도 금방 비교가 가능해요. 미국의 저축률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년대 2006년까지는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았어요. 일본은 저축률이 30% 가까웠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낮았잖아요. 그런 반대 사례들에 의해서 좀 부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장 잠재력 산출 방법, 국내 연구소들이나 세계적인 연구소들의 그런 방법들은 그런 반대 사례들에 의해서 전부 다 기각당해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왕관 들고 그냥 목욕탕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목욕탕에 물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그게 얼마나 넘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넘치는 걸 봐야 할 텐데. 넘치지 않을 정도 물이 지금 고갈된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물이 좀 차면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성장을 봐야지 대충 가능하다고 분기 단위로 움직이는 가지고 분기 단위로 봐도 되고 1년 단위로 봐도 돼요. 근데 대신 2년 정도는 봐야 비교적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요. 근데 분기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짧은 거리를 빨리 달리는 것도 이 탈진을 시키잖아요. 그 탈진하는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멀리 달려서 탈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와 마찬가지로 분기 이 단위의 경기 상승 하강 이거 가지고도 지금 짧은 기간에 탈진이 금방 오고 있어. 그렇게 빨리 달려도 탈진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런 걸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추정치가 약간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근사치로 추정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저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잠재 성장률 추정 자체를 안 해요. 추정을 했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추정 자체를 안 해요. OECD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추정 안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 데다가 논문을 게재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국산으로 다시 둔갑해서 OECD 자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 지금 전혀 추정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식 있는 사람도 추정 안 해요. 기초 성장률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실험하고 기초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쓰는데 그것도 지지를 별로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그 이제 대신 성장의 지속성에 훨씬 더 관심을 갖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그린스펀의 성공에서 비롯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노동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건 과속이 나타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그런 인식들로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 경기를 진정시키자. 그 안에 잠재 성장률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의식들은 이제 그 경제 정책 당국에게 박혀 있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수요의 변동 역사 중에서 이제 뭐 즐길거리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양에서 질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첨단 산업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쪽은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불리는 품질 상품들이에요. 지금 우리 잘 아는 샤넬이니 페리가르댕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그 전통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버텨내고 있어요. 또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쪽도 10만 달러 충분히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라는 독점력, 또 금융이라는 독점력, 이런 등등 그 독점력도 수요의 변동 역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첨단 산업일수록 경기 민감도가 훨씬 더 심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첨단 산업은 왕창 벌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또 잘 망하고 우리나라 IT 업체가 명멸을 계속 해왔잖아요. 확 폈다가 이렇게 딱 사그라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첨단 산업은 일단 이제 기술 발달이 빠르니까 생산성 향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반도체 같은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1기가 D램이 뭐 1달러도 안 되니까 한 10년 전에는 256메가 D램이 200달러 막 이랬으니까 64메가 D램도 뭐 한때 20달러 막 이랬었으니까 요새는 4기가 D램도 지금 1달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아마? 그러면 그거 생산하는 업체들은 다 망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망하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생산 수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 생산 뭐 속도를 높이든지 해서 생산 원가를 계속해서 그 가격 떨어진 것보다 더 빨리 떨어뜨리니까 그래요. 경제는 반드시 그렇게 양면을 봐야 돼요. 어느 한 면을 보면 안 돼요. 비용 측면을 봤으면 또 이제 그 판매 가액 측면도 같이 봐야 돼요. 경제학에서 품질에 대한 그런 게 없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가정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근데 그게 그 시점이 만약 지금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 품질을 승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질 쪽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됐는지 소장님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가 우리가 이제 품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팔아서 환율을 높여서 가는 게 맞았으니까.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그때 뭐 그런 상황으로 보면 80년대 후반부터죠. 80년대 벌써 그때부터도 그러면. 아, 그럼요. 그때부터서 환율이 내려갈 때 오히려 수출이 더 잘 됐어요.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수출이 덜 되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80년대, 그러니까
88년을 기념으로 아멕스 뭐 이런 거 수출을 미국에 했었는데 2,800달러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한 4,000달러 정도 되니까 가격을 더 올려가기가 이제 딱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이제 뭘 했냐면 무상 수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품질 정책이죠. 내 품질에 자신 있어. 한번 써봐. 10년 동안은 고장 안 날 거야. 그게 이제 광고 효과를 낸 거죠. 그 현대자동차는 줄기차게 그런 품질 정책을 펼쳐서 지금 한때 현대자동차 망하려고 작정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뭐 세계 자동차 시장은 어차피 6대 메이저로 통폐합될 거니까 현대는 버텨나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딱 5위 그룹으로 올라서잖아요. 품질 정책 되게. 이번에도 보니까 뭐 미국에서 자동차 20% 가격 올린다고. 가격 올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명품들, 품질 상품들이 그 소비자가 그 용인하는 그 가격 수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달러짜리 차를 수출한다 그랬는데 2만 달러짜리를 차 성능도 좋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5만 달러로 딱 올려봐요. 소비자가 용인을 못해요. 그럼 한 대도 안 팔려요. 근데 2만 달러에서 2만 1천, 2만 2천, 2만 3천, 2만 4천 올려가면 그게 어느 수준까지 용인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저항선이 딱 와요. 경기 하강 그런 그 저항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경기가 호조일 때도 이렇게 올려가는데 저항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럽의 명품 뭐 핸드백이니 구두니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떼돈을 버는 이유가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저항선이 나타날 때까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요. 경제학에는 품질이 없는데 경영학에는 품질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도입됐었잖아요. 당연히. 식스 시그마니 뭐 품질 경영,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뭐 통섭 얘기도 나오는데 합쳐버리면 어떠나요? 근데 경영학의 그 목적은 이제 기업 경영에 있고 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보는 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 쪽의 시야가 더 넓죠. 근데 이제 경제학은 소위 말해서 이론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영학은 기업 현장에서, 경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있고, 경영학이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학과 애들은 경영학 깔고 높네. 그 경제학과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경영학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최용식 경제학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 경영학에서 경제학을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학 경영학을 배워야 합니다. 경영학이 훨씬 앞서 있어요. 소장님 품질에 대한 제가 감탄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왜 경제학에서 품질을 외면했을까요? 저는 경제학이 문외한 일에서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는 사람, 경제학 한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혹시 그 당시에는 품질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든지 다 부족해서. 품질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먼 길을 비단이 팔려 나가잖아요. 비단은 세계 어디에서나 생산이 됐어요. 근데 왜 중국계 거기까지 갔냐? 중국계 아니지만 사실은 왜 거기까지 갔냐? 색상 때문에. 그 색상을 어느 하나도 못 내는 거예요. 탄력성 측면에서 볼 때요, 그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 명품 같으면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하니까 반대로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인보다는 학생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또 가격에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명품은
그러니까 이쪽이 명품의 수요자가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일 텐데 수요에 대한 가격이 크다. 수요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요자 구조가 좀 바뀌는 측면 때문에 탄력성이 높아지니까. 그 명품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세일을 할 때 그때는 그 일단의 착각이 오는 거죠. 아, 이 낮은 가격으로 비싼 걸 샀어. 왜 명품일수록 가격을 계속 올려가도 수요가 안 줄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 저기할 때만, 세일할 때만 그런 그 가격 착각 현상에 의해서, 품질 착각 현상에 의해서 그때만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백화점들은 세일을 해도 되고, 그 재래시장에서는 하면 안 되고. 이 경제라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운동선수가, 뛰어난 운동선수는 첫째 체력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동 기술이 좋아야 되고, 축구선수 볼을 잘 몰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기 감각이 좋아야 하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 드렸었죠, 전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경제를, 모든 경제 현상을 우리 인체 혹은 우리 인간 사회로 비유를 해서 생각하시면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국가 경제를 잘 경영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내가 뛰어난 운동선수를 만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이냐. 이렇게 국가 경제 경영이라는 것은 종점 없는 마라톤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아. 이런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일반 그 현실에서 보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성장 잠재를 갖추고 있더라도 성장률을 다소 낮춰야 한다. 이런 거랄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평지에서는 100m를 10초에 달리더라도 오르막에서는 14초, 겨우 기어서 올라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아주 쉬워요. 그 개인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선생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개척해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소득 6만 달러가 세계적으로 평균치다 그러면은 7만 달러, 10만 달러 상품을 만들어내 가면서 이렇게 전진을 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발국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짜리는 다른 나라 4만 달러짜리 산업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빨리 갈 수가 있죠. 선두에 있으면은 그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늘어졌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그 나라들이 여전히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최상이라는 이야기죠. 보면은 맨날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 걱정하기 앞서 이태백 4호점을 먼저 걱정해야죠. 그리고 공공부문에 가서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들 생산 현장으로 좀 보낼 거 생각을 했어요.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전쟁하고 경제에 미치는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전쟁 준비나 이런 걸 하면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전쟁 과정에는 생산 요소들이 다 이제 파괴되면서 굉장히 망가지지만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다시 경제를 또 끌어올리는 관계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을 아주 피터지게 한 나라일수록 잠재력이 좀 더 높아지고 맞아요.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런 그 어떤 가혹한 도전 이런 게 어떤 발전 성장 동력을 이렇게 갖춰주게 하는 어떤 조건처럼 돼 있어요. 그 아마존 그 밀림에 사는 그 원시 생활하는 분들 그런 그 민족들은 그런 외부 자극이 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질병의 원인이. 근데 꼭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냐? 그건 난 조금 갸우대져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자극이다. 자극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쟁도 일종의 자극제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승패가 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무기 개발에 있어서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그 목숨을 거는 노력들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그러니까 무기 기술들이 산업체에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여기는 국방을 통해서 국방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도 일을 하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일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그 즐거움에 대한 추구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도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공포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공포감 전쟁 때에 느꼈던 그 공포감이 그 치열함을 불러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쟁 뒤에는 반드시 아주 빠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빠른 성장이 좋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죠. 전쟁과 비슷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평생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모를까 그 병에 종종 걸리는데 그래서 작은 병은 자주 걸리는 게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몸에는 수백만 종류의 세균성 그러니까 그 병인성 세균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대장균 같은 건 대표적이죠. 대장균은 항상 있어야 이 소화가 잘 되니까. 근데 그 과잉 번식해서 이제 그 장염 같은 걸 일으키고 그래서 문제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에도 종종 이렇게 굴곡을 보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끝내시죠. 그럴까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